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산뜻하게 날리는 시간, 오늘 수요일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어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양시장이요.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강한 거 맞는 거죠? 뭐 위는 시원하게는 모르겠지만 네. 확실히 아래는 좀 탄탄하다. 진짜 뭐 네. 여러 방송 표현에서 맷집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미국은 요즘 보면은 기술주도 계속 좀 추운 모습이고 맞아요. 그리고 뭐 계속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나요? 잠깐만, 맞아요. 스태그플레이션. 맞아요. 네. 그 얘기가, 스태그플레이션. 네.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맷집이 강해가지고 방금 선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 막 쭉쭉 힘은 나진 않지만 네. 버티는 힘이 굉장히 좀 강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일단 괜찮은데 네. 약간 어리둥절하지만 그래도 강한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이 그래도 좀 시원하게 더 가줘야 우리 따라가죠. 우리도 이럴 때 네. 조금 더 위도 열리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한편으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해외 주식 오늘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엔비디아 실적이 또 맞아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이죠. 이분에게 궁금한 걸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우리는 해외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노엽 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수요일마다 이렇게 또 항상 저희를 데리고 해외로 마시를 떠나주시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또 크림 얘기했는데 나 동감한다, 아니다, 반박한다 굉장히 열띤 토론회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게. 네, 제가 악플의 내성이 세기 때문에 소중한 의견들 너무 잘 들었고 네. 이 투자에 있어서는 사실 뭐 우리가 지난해 말에 국내 시장에 가졌던 회의감도 굉장히 컸었던 걸 기억해 본다면 사실 부정론들이 가장 많을 때가 언제나 굉장히 큰 기회였음을 다시 한번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혹독한 댓글들을 보면서 네. 굉장히 또 기회를 발견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고요. 뭐 아주 좋은 의견들이고 현장에서 더 많은 그런 의견들이 교류되고 또 투자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본격적인 봐요. 네.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일 미국 4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 나오고요. 네. 이번 주에 1월 PC 물가 지수도 나옵니다. 맞아요.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우리 흐름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금 미국 증시가 올해 초부터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럴 때일수록 포트폴리오를 다시 좀 재편하고 시장 스타일이 변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대응은 필요한 시기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오랫동안 미국 주식을 운용해 오면서 코로나 시기를 한번 크게 겪은 적이 있거든요. 네. 코로나 시기 이제 겪으면서 굉장히 급락을 하기 전에도 미국 주식을 거의 비중이 한 98% 100% 가까이 갖고 있었고 뭐 그대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으면서 이제 코로나 급락장을 겪었던 예전의 사례들이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코로나 급락 이후에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서 그 이후의 기회들을 굉장히 크게 맞이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지금 미국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분위기들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뭐 한두 종목, 소수 종목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시장 스타일을 에 맞춰서 좀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스타일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불과 뭐 한 2, 3주 전만 하더라도 국채금리 오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계감이 있었고 뭐 금리가 뭐 빠르게 안 떨어지고 뭐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한 것에 대해서 좀 오히려 좀 지표가 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좀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주류였는데 뭐 지금은 국채 금리도 빠지고 뭐 주식시장도 빠지고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한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확 불이 붙었어요.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장단 저 장단에 맞추다가는 절대로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없고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좀 차분하게 이번 주에 또 이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경제 지표도 그렇고 엔비디아 실적도 그렇고 이슈들이 많은데 하나씩 좀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방금 끝난 미국 시장에서는 네. 그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어요. 사실 이 지수는 경제 지표에 있어서 뭐 그닥 시장 임팩트가 큰 지표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있어서 뭐 미국의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뭐 자료에서 보시듯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0 이하를 밑돌다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키운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다라고 감지가 되고 있고 네. 이번 주에 이제 PCE 지표가 28일 날 나옵니다. 네. 뭐 앞선 시간에 말씀드린 게 이게 컨슈머 프라이스 소비자 물가, 그다음에 프로듀서 프라이스 생산자 물가, 이거는 이제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어떻게 작용을 했냐라는 거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이게 연준이 진짜 중요하게 보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근데 우리가 지난 PPI 발표에서 봤던 네. 거는 일부 PPI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PCE 지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근데 그 영향을 끼치는 항목들 뭐 의료 서비스부터 뭐 신성 과일까지 한 6개 항목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PCE 항목에 영향을 끼치는 게 대부분 좀 빠졌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CPI, PPI 발표됐고 PCE가 28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이지만 우리는 생각보다는 조금 안정된 형태의 PCE를 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과거에 PCE 지표가 발표됐던 걸 보더라도 이 오렌지 바가 컨센서스고 시장보다 높게 나왔냐 낮게 나왔냐를 이제 컨센서스 대비 비교해 놓은 건데 대부분 좀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낮게 나온 트렌드로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선행적으로 봤던 이 PPI를 구성하는 지표들, PC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보더라도 PCE 지표는 좀 안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네. 조금은 희망적으로 있기 때문에 월말까지 좀 시장에 좀 반전의 모멘텀을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 이제 오늘 경제 지표에서는 GDP랑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GDP도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 때는 이 GDP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정부 지출을 굉장히 늘리면서 이 GDP를 지탱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 때는 이 정부의 어떤 인력들이나 뭐 도지 부서를 통해서 이제 효율화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GDP는 조금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거나 좀 밑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네. 부분들이 한 번 더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러한 그 지표들이 이런 스팟성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미국의 어떤 AI 산업이나 전체 경제에 미치는 어떤 성장의 그 속도나 방향을 꺾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트럼프 정부 초기이고 실질적으로 정책의 방향이 크게 조 바이든 정부와는 크게 바뀌는 첫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길게 놓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물가 같은 경우에는 28일 날 PCE 지표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엔비디아 실적인 네. 것 같아요. 뭐 저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끝나고 이제 장후에 발표를 하는데 뭐 주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거는 진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관전 포인트 한 3가지 정도를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뭐 캐펙스 투자라고 하죠.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가 진짜 많이 줄어들까? 뭐 이런 우려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직전 실적 발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아마존, 그리고 메타, 그리고 알리바바까지 이렇게 좀 그 최근에 뉴스들을 보게 되면 네. 올해도 작년 대비 이 데이터 센터향 캐펙스, AI향 캐펙스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그 의견들을 우리가 팩트로 청취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뭐 적게는 10%에서 20%까지 캐펙스 투자는 늘리겠다고 빅테크 기업에서 공표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지표는 이번 실적 발표에는 사실 그 포함이 안 될 뿐더러 그러니까 사실 이 지표를 보려면 그 다음 엔비디아 실적을 더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 분기의 실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될 뿐더러 사실 캐펙스 투자에 대한 우려들은 이번 분기에 크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도 공급 과잉에 대해서 뭐 데이터 센터 2개 임대 취소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내일 뭐 실적에는 연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내일 실적에는 뭐 당장 그 찍히는 숫자에는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죠. 그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그 AI 센터 이야기는 좀 뒤에서 네, 또 좋습니다. 첨언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관전 포인트 두 번째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중국과의 그 무역 분쟁이나 이 AI 굴기에 대한 그 강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뭐 저가형 엔비디아 칩도 중국에 수출 규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가 중국향 매출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우려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미 선반영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 비중은 한 25%였고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왔거든요. 뭐 24년에는 10% 언더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딥시크 등장 이후에 중국에 대한 이 하드웨어 수출에 어떤 제약이 더 많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우려들은 이미 이 중국 그 포션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또 새롭게 악재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한 12시간 전 로이터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중국에서는 딥시크 등장 이후에 사실 많은 그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뭐 알리바바나 뭐 텐센트 뭐 여러 그 중국의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의 H20 칩을 대량으로 주문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사실 복수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딥시크 여파가 이 전반적으로 이 빅테크 기업들 또는 이 하이퍼스케일급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투자 감소라기보다는 확산되는 과정이라고 역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중국에 혹시 규제가 더 세게 들어갈 걸 미리 대비해서 좀 미리 사놓는 모아놓는 뭐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 뭐 사실 그 규제가 나오기 전에 뭐 미리 H20 칩을 뭐 주문하는 수요가 네. 뭐 선제적으로 반영된 것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앞서 보셨다시피 중국에 대한 엔비디아의 익스포저는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큰 영향은 이제 중국발 이슈로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 효율성에 대한 이 데이터 센터 운영에 대한 비용적 자본적 효율성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증대된 거기 때문에 사실 실적 발표 숫자보다는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젠슨왕의 컨퍼런스 콜에서 어떠한 커멘트들을 하느냐가 더 네. 영향을 많이 미칠 걸로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컨퍼런스 콜 스크립트는 굉장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우리의 어떤 그 나이브한 희망대로 젠슨왕이 뭔가 빠진 주가들이나 이런 걸 달래주지 않을까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경영은 경영이고 주가는 주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 엔비디아의 향후 가이던스들을 또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향후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굉장히 좀 굵직한 이슈들이 있는데 우리의 대응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이 굉장히 큰 투심에 영향을 미칠 거고 PC 지표도 이 연준의 주요 그 의사결정 지표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변수가 나타났을 때 주가가 뭐 엔비디아가 오르든 뭐 떨어지든 이 미국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저는 추가 매수의 시기를 타진할 1차적인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운용하는 포트폴리오 계좌에서는 그동안 좀 대기를 해놨던 자금들을 이번 주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뭐 여기서도 강조드리지만 특정 주식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네. 균형감 있는 포트폴리오로 매수를 할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추가 매수를 좀 타진해 볼 만한 네. 그런 시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국 주식이 싼 적이 없습니다. 미국 그렇죠. 주식은 그렇죠. 항상 네. 비싸요. 특히나 기술주, 어떤 특정 섹터에서 리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비싸다는 표현보다는 언제나 always 프리미엄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리딩 컴퍼니고 그 주식이 어떤 기업을 넘어서 산업의 트렌드를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프리미엄이 조금이라도 축소되는 구간에서는 이게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적정한 시점에 기회로 삼을 것이지 사실 이거를 과도하게 너무나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수 전반적으로 보면 네. 이제 작년 대비했을 때 미국 증시가 워낙에 잘 갔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때와 뭔가 달라졌다 하는 거지. 지수를 보면 S&P 500 물론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폭이 또 크지 않았고 일부 빅테크가 좀 떨어졌다 뿐이지 이렇게 보면 좀 순환매가 그 안에서도 좀 돈다. 미국 주식도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부장님? 실질적으로 뭐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렇죠. 또는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나이키 같이 정말 바닥을 다지고 이제 좀 다시 희망의 구간을 보는 곳도 있고요.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타겟 프라이스가 50%가 상향됐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다. 네.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24년도 들어오기 전에 23년도 말부터 경기 침체가 온다가 중론이었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중론이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24년에 작년 시장을 기억하면은 굉장히 성장성을 찾고 거기서 또 프리미엄이 가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회도 이 미국 주식이 프리미엄이 조금은 할인된 구간이다라고 좀 인식을 하고 좋은 주식들을 분할해서 좀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대응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뭐 몇 년, 몇 개월 안에 네. 뭐 침체가 오나 이런 얘기 한때 진짜 많이 했었는데 자, 요즘도 어쨌든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빅테크에서는 아까 재무 씨가 말한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발 이 데이터 센터 투자 축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가 또 생겨서 네. 이 부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네. 이게 부탁드려요. 투심이 지금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작은 뉴스에도 좀 과민하게 반응을 크게 하는 것 반응하는구나. 같아요.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데이터 센터를 선정하는 이 과정 속에서 뭐 임대차 계약을 일부 좀 수정했다 막 이런 네. 이야기들 때문에 또 투심에 영향을 미쳤는데 잘 보면서 뭐 이번 주에 그리고 지난 한 주에 좀 뉴스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관련된 얘기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큰 방향에 바뀌진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사기로 했는데 뭐 반포에 하나 사고 대치동에 하나 살까 이러다가 용산에 하나 사고 뭐 조금 더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수동에 하나 사야지. 이 계획을 사실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변경을 이야기한 거지. 이게 사실 미국의 TD 코엔에서 굉장히 좀 우려감 있게 다룬 거는 사실 그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부 이것을 좀 해명하는 뭐 그런 인터뷰도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적으로 자본 효율성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져서 기존 계획에 대해서 일부 수정이 있는 거지. 우리가 연초에 봤었던 뭐 소프트뱅크가 145조 규모의 하나로 투자를 이제 하는 뉴스라든지 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이 직접 블로그에 기고를 했죠. 800억 달러 뭐 하나로 118조 원입니다. AI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번 주에 동시에 나온 뉴스입니다. 애플이 500빌리언을 미국의 뭐 AI 산업과 그리고 R&D 인력에 대한 고용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개발, 뭐 AI 머신러닝 등에 집중해서 투자한다고 발표를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팩트는 이렇듯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축소 우려가 아니라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패권을 잡기 위한 굉장히 경쟁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사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축소라기보다는 계획 변경에 대한 이야기는 그 안에서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과정이지 이게 투자 축소에 대한 어떤 우려는 좀 기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역시나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가 사실 모든 빅테크들의 그 캐펙스 투자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컨퍼런스 콜에 대한 세부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그냥 하나 더 이제 뉴스가 좀 추가됐던 게 오픈 AI가 MS 데이터 센터에 이제 의존을 했었는데 네. 인공지능 그 학습 훈련을 근데 이거를 오라클로 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또 새롭게 제기가 돼서 뭐 오픈 AI한테 이제 소위 뒤통수를 맞는다. 뭐 이런 것도 좀 제기가 됐는데 좀 마이크로소프트를 둘러싼 최근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딥시크 등장 이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시장에서였던 주안점은 네. 앞서 말씀드린 자본 효율성이에요. 네. 이게 예전에는 정말 경주마처럼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루빨리 해야 돼, 더 크게 해야 돼 이거에 좀 집중이 돼 있었다면 그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열심히 투자할 건데 조금 더 스마트하게 조금 더 자본 효율성 있게 투자하는 게 어떻겠어라는 생각이 자라난 거죠. 그래서 사실 고객사에 대한 변경도 있을 수 있는 논의이고요.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둘러싼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오픈 AI 중심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주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으나 사실은 이게 전반적인 산업의 방향을 튼다기보다는 그 안에서의 사실 미세 조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 조정이 크게 일어났을 때는 또 기회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비단 미국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료화면 보시면은 네. 사실 이번 주에 그 중국에서도 알리바바가 한 53빌리언을 AI에 투자한다고 맞아요. 나왔어요. 이너 메이저 피봇입니다. 굉장히 큰 투자이자 알리바바 아마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일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없어졌던 마이니 복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진짜. 있어요. 진짜. 참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네. 뭐 마인을 그동안 어디다 감춰놨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었지만 마인이 복귀랍니다. AI 때문에 복귀를 하는 거고요. 네. 이런 큰 투자를 사실 이 시진핑 주석과의
어떤 그 비공개 간담회. 회담 네. 이후에 사실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이해진 의장이 네이버 경영 일선에 복귀를 합니다. 그 지난 네이버 실적 발표 이후에 뉴스가 나왔는데 AI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MS발 데이터 센터 축소 우려는 뭐 역시나 저는 좀 기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국내 사정만 보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최근 뉴스로 나오는 게 GPU 계속 많이 사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좀 뒤늦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최근에 이제 메타 실적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 메타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메타는 GPU 기반 서버를 대규모로 배치할 거고 뭐 역시나 캐펙스 투자 늘리겠다라는 게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팩트입니다. 기업의 입장은 반드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기업의 숙명이기 때문에 허튼데 돈 안 쓰거든요. 투자하고 그만큼 이상의 프로핏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는 주목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좋습니다. 우리 또 마윈 이야기를 했으니까 중국에서 네. 코로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 얘기도 좀 해보도록 연결지어서.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마치 뭐 코로나 시즌 2가 온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공포를 계속 조성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는 얘기죠. 네. 사실 네. 충분히 그 타이틀만 보면. 네, 우리가 겪었던 이제 상흔을 다시 한번 이제 건드리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 이야기도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중국에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어요. 뭐 어떤 목적으로 있는지는 좀 저도 보면서 좀 의아한데 네. 우한에서 21일 날 박쥐에서 사람으로 전염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람에서 검출된 건 아니고요. 실험실에서 그 연구의 결과물로 발표가 됐고 뭐 이게 사람에게서 지금 감염이 돼서 발표가 된 건 아니니까 사실 이에 대한 것도 사실 뭐 투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노이즈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계속 조정을 받는다면 역시나 그 프리미엄에 대한 그 할인폭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런 뉴스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들은 갈 길을 갑니다. 기술은 그냥 시간이 가면 더 발전의 속도는 빨리 진행이 될 거고 현실로 다가갈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FSD 이 감독형 레벨 2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자율주행 그 레벨이에요. 하나로는 한 1,200만 원 상당, 네. 6.4만 위안에 이제 제공하기로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실행이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게 사실 AI의 유즈 케이스 중에 하나이거든요. 흔히 말하는 피지컬 AI이고요. 이 BYD가 이제 공개를 한 게 신의 눈이거든요. 자율주행이.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의 이제 자율주행 경쟁이 본격화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중국에서도 사실 이런 테슬라의 FSD 중국 출시를 갖고 사실 무역 분쟁의 한 카드로 그 협상할 수 있는 카드로 좀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도 그렇죠. 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내 도입도 좀 시간 문제인 것 같고 사실 여기서도 좀 알 수 있는 게 텐센트도 그렇고 굉장히 그 딥시크를 채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BYD가 신의 눈을 출시하고 앞으로 좀 업그레이드 할 때 딥시크와의 연계 가능성도 굉장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어떤 AI의 기술 격차가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 굉장히 크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이제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누가 뭐라 해도 AI 산업에 대해서 그 주도권, 패권을 가져가기 위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뭔가 투자 축소나 뭔가 산업이 위축되는 것에 대한 걱정은 역시나 기우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조금만 더 여쭤보고 네. 싶은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의 사이에 저는 머스크가 좀 껴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FSD 같은 경우에도 중국 내에서 허가를 안 해준다든지 이런 카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판매량 자체가 유럽에서도 지금 굉장히 부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테슬라 좀 위태위태한가 아니면 다음 실적 좀 쇼크가 아닐까? 이런 걱정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유럽 시장에서도 BYD 자동차의 판매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뭐 제꼈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지금 사실 미국에서 정치에 많이 개입이 되고 뭐 주요 인사를 올라오면서 좀 리스크가 더 많이 부각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머스크가 독일의 극우 정당의 그 선거 캠프에 가서
선거와 관련된 막 유세를 하고 발언을 하고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조명이 많이 됐고 실제로 유럽에서는 테슬라 소유주들이 테슬라 그 트렁크 뒤에다가 제가 머스크가 이런 사람인지 모르고 테슬라를 타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뭐 문구들을 스티커를 붙이고 네, 다닌다든지. 붙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주가 하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또 미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리콜 사태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려들이 최근에 좀 테슬라 주가에 악영향을 좀 미치고 있지만 좀 기술에 가는 로드맵이나 계획들은 좀 차곡차곡 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술의 로드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뭐 이러한 언행이나 좀 기행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신규 투자나 추가 매수를 할 때는 또 매력적인 가격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뭐 역시나 단일로 테슬라를 보는 게 아니라 뭐 단일로 엔비디아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좋은 포트폴리오 내에서 편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더 보면은 인도 시장을 그래서 타겟팅을 한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테슬라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인도 특집을 했잖아요. 아무리 도로 사정이 좋아졌어도 인도에서 테슬라의 어떤 전기차의 매력, 이 자율주행의 매력이 어느 정도일까? 소비력은 뭐 차치하고서라도 조금만 뭐 개인 의견이라도 붙여주신다면요?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소득 수준, 국민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국가가 인도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올라왔을 때 그 해당 소득 수준마다 보이는 어떤 소비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민 소득 10,000불, 20,000불 넘어갈 때 해외 여행이 급증한다든지 또는 자동차 자가 보유의 비중이 급증한다든지 네. 이런 특성들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 30,000불 이상 넘어가면은 인테리어 제품이나 뭔가 사치품의 그 소비가 된다든지.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소득 증가의 구간은 우리나라나 뭐 일찍이 선진국이 된 나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동차의 자가 보유가 늘어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비 시장으로서 굉장히 포텐셜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어느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놓칠 수 없는 시장이기에 사실 대규모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가 간밤에 또 8% 이렇게 빠졌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좋아하는 그렇죠.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대표적으로 테슬라 얘기 좀 해봤는데 어쨌든 부장님 지금 미증시를 바라볼 때 미증시를 끌고 왔던 기술주가 못 간단 말이죠. M7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지금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인데 기술주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AI라고 얘기하는 네. 신기술이 대표적으로 이제 투영된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신기술에 투자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제시를 해주세요. 좋습니다. 네, 뭐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 지금까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바인데 네. 뭐 요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제일 밑에 차트가 S&P 500 차트입니다. 뭐 한 5년간 보니까 한 80% 올랐어요. 그리고 한국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반도체 ETF입니다. SOXX라는 ETF고요. 네. 5년간 168%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QQQ, 나스닥 ETF죠. 134%예요. 그러니까 특정 리딩 산업이나 종목에 투자하는 게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적극적인 투자고 공격적인 투자고 그만큼 이렇게 빠질 때 보면 변동성도 굉장히 큽니다. 수익률 거의 40%, 50% 이렇게 급감하거든요. 네. 저 구간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변동성은 사실 우리가 리딩 컴퍼니를 투자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이유가 리딩 컴퍼니 투자하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열어가는 신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가 사실 미국 시장의 존재 이유거든요. 거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높은 변동성은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두 종목에 투자하거나 쏠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로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고 이 SOXX도 이 ETF 내에 다양한 반도체 기업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거든요. 네. 그렇게 투자를 하더라도 168% 지수를 2배 이상 아웃퍼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은 분명히 시장의 스타일은 바뀌었어요. 예전에 뭐 배드 이즈 굿 했었는데 지금 와 경기 진짜 안 좋은 거야. 맞아요. 뭐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이렇게 바뀜의 과정이 있을 때는 우리가 들고 있는 운영의 방법도 종목의 구성도 바뀌어줘야 합니다. 빠진 게 다시 탄력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은 좀 적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분산해 놓고, 그러니까 내 종목만 빠진 게 아니라 다른 거 다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꾸기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 종목만 빠지고 다른 게 다 올라 버렸으면 못 바꿉니다.
근데 지금은 다 같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주도 그렇고 이 안에서 우리는 분산을 해야 되고 좋은 포트폴리오를 꾸려가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현장에 있는 좀 전문가들과 좀 상의하시고 좋은 운용사의 포트폴리오를 바스켓으로 담을 수 있는 시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저는 드론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드론 하면은 사실 DJI 말고는 많은 것들이 사라졌어요, 이미. 잘 아나 봐요. 아, 드론을 좋아했어가지고 오. DJI 한번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드론 시장의 75%를 차지하는 기업. 중국 기업으로 사실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 이 드론 시장 혹은 드론을 대표하는 기업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미국에 애플이 있다면 중국에는 뭐 샤오미도 있지만 네. 정말 그 범접할 수 없는 기술력을 갖고 그 팬덤을 갖고 있는 기업이 DJI라는 기업이 네.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퀴즈를 내려고 했는데 자료 보시면 한번 내주실까요? 그러면 드론을 좋아하셔서 네. 먼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 세계 마켓시ェ어의 90%예요. 아.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업이 어딜까요?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 소비재 드론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냥 드론이라고 쓰고 그냥 DJI라고 읽어도 무방해요. 맞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사실 회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경쟁력에서 DJI가 너무나 넘사벽이에요, 진짜로. DJI. 네. 근데 드론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입장에서는 약간 생소하긴 한데 MX 90%라고 하니까 진짜 엄청난데요. 엄청나죠. 거의 뭐 다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글로벌 MS의 90%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DJI라는 기업은 뭐 이게 제가 중국어 발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지양 이노베이션스라고 다장 창신, 다장 혁신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넓은 영토를 혁신하겠다 드론으로 뭐 이런 기업명을 갖고 있는데 보시듯 소비자용 드론의 글로벌 점유율이 90%입니다. 저희가 이 DJI를 뭐 지금도 좀 투자 검토를 하고 있고 예전 네. 한 3, 4년 전에도 검토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시장 점유율이 좀 80%선 70% 정도였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때도 높았네. 근데 지금 90% 이상까지 올라와요. 사실 이 드론의 영역을 재패를 했고요. 산업용 드론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66%입니다. 그리고 더 확대가 되는 게 조금 생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생활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이 사진과 관련된 디바이스, 소비자용 디바이스를 파는 그 카테고리도 넓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드론을 제외한 거, 그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진 분야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거의 30%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저도 예전에 처음에 드론 샀을 때 이 페러사의 드론을 샀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좀 재밌게 날리고 중고로 처분을 했는데 여러 회사들이 뭐 로봇, 뭐 3D 로보틱스, 뭐 고프로, 뭐 밀렛 여러 회사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이 드론은 DJI가 접수를 해버렸고요. 업계 독점 접지, 그다음에 순이익률은 30% 이상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R&D 인력만 2,000명이고요. 기술 특허만 14,000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DJI를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후발주자가. 그리고 드론 시장의 성장성도 이 전체 산업 성장성이 연평균으로 13%를 상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DJ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콩 시장에 상장을 준비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 이 DJI 같은 경우에는 이 오스모라고 하는 브랜드로 이 짐벌이라고 하죠. 삼축 짐벌. 맞아요. 아마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그런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필수 장비 중에 하나인데 그 떨림을 보정하는 장비입니다. 영화처럼 찍을 수 있는 네. 씬이 나오는데 이런 포켓용 카메라나 또는 액션캠 그리고 이 드론이 사실 굉장히 작은 드론이거든요. 손바닥에서 손바닥 크기만 합니다. 야. 이거 그냥 셀피용 드론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걸어가거나 산책하거나 운동하거나 뭐 러닝하거나 이런 거를 나를 찍는 거요. 네, 그렇죠. 나를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시네마틱한 영상을 구해주는 맞아요. 네. 네, 이런 드론들이 지금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일상으로 들어오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제 글로벌 기업 중에 좀 있으면 뭐 홍콩 증시에서 만날 수 있는 기업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초소형 드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반려 드론이라고 해가지고. 반려 드론. 근데 사실 아. 작기 때문에 따로 조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살짝 띄워놓고 셀카를
뒷배경과 함께 찍을 수도 있고 내가 여행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다니면서 정말 그 화면의 즐거움을 만들어주는 그런 또 용도로 쓰이더라고요. 가격대도 괜찮아요 또. 잘하네요 진짜. 관심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아니, 이제 저는 이제 많이 관심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개인적 호기심인데 예. 왜 중국에서 이렇게 드론 기술이 그러니까요. 발달했을까요? 그 배경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네. 이게 뭐 전기차나 자율주행에서 이제 비아드의 약진도 그렇고 아. 뭐 DJI의 어떤 기술력도 보면은 뭐 샤오미도 그렇고요.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정부 주도적인 게 굉장히 크고 그냥 사실 뭐 하라면 해. 네. 뭐 약간 이런 어떤 그 드라이브가 통할 수 있는 그 어떤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저거 신경 안 쓰고 굉장히 좀 데이터도 많이 모을 수 있고 기술 혁신도 굉장히 창의적으로 많이 할 수도 있고 사실 이런 기술자들이 사실 휴먼 리소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단연간 이 국제 올림피아드, 수학 올림피아드나 뭐 과학 경시 이런 그 글로벌 그 경시대에서 보더라도 중국인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먼 리소스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뭐 R&D 좋을 수밖에 없고 규제가 또 강력하게 정부에서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혁신들은 계속해서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 정도로 사실 시장 점유율이 높고 뭐 네. 넘사벽이 돼가고 네, 있으니까 견제구가 당연히 날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DJI 제품 신규 제품 이제는 안 돼. 뭐 이런 규제라든지 뭐 실제로 하원 차원에서 규제 법안을 만든다든지 이런 움직임도 있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 재밌는 게 DJI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이거 거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네. 아. DJI 안 쓰면은 그 미국에서 무슨 드론 써? 약간 이런 네. 그 상황이거든요.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2020년도 12월에 미국 상무부에서 DJI를 엔티티 리스트에 포함시켜서 미국 내 판매를 제한했거든요. 근데 24년도에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는 DJI 드론 미국 내 판매를 포함시키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DJI 드론이 절대적인 MS를 갖고 있다 보니 뭐 그냥 거부하기 좀 어려운 거죠. 하지만 뭐 리스크는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그 DJI 드론이 판매 금지가 되거나 뭐 수입 금지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미국을 제외한 뭐 유럽, 그다음 아시아, 뭐 미국을 뺀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사실 마켓 셰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 큰 이슈는 아닐 것 네. 같아요. 그래서 DJI 드론이 이 정도로 미국에서도 이 수입 금지 물품으로 완벽하게 단호하게 얘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기술력이나 마켓 셰어가 대단하다라는 정도를 좀 체크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론 기업 DJI에 대한 얘기였고요. 네. 오, 재무 씨가 드론을 진짜 좋아한다는 걸 또 알게 됐네요. 드론은요, 여러분 산업, 농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 국방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택시가 나오고 로봇 드론 네. 로봇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죠. 저희 네. 지금 계속해서 해외 여행 떠나고 있는데 잠깐 광고 듣고 또 자세한 종목들도 한번 기업들도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광고 타임이요.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수상한 해외 주식 한동엽 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부장님께서 이제 직접 우리 시청자분들 네. 좀 만나 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있다고요? 네, 아마 지금 댓글창이나 네, 댓글창 통해서 아마 링크 상담 맞아요. 링크가 올라갈 네. 겁니다. 공개가 됐을 네. 텐데 이렇게 화면 보시면 네. 링크로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선택을 하셔서 시간을 신청해서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면 저희 팀원들이 지금 방송에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미국 주식을 포트폴리오 투자해야 된다, 또는 뭐 DJI,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기업들 이런 것에 대한 정보와 또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실질적인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 많이 조정기니까 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상담해드릴 수 있으니까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사무실에서 더 깊은 내용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동엽 부장님과 이 부장님 사진이 나오는데 선거 출마하시는 모습 느낌으로
아니, 네. 자본주의 미소로 이렇게 그 밝게 와중에, 또 웃고 계십니다. 한 부장님 엄청 밝은 사진. 네. 아, 표정 좋습니다. 네. 자, 지금 댓글창에 네, 예약 링크 음. 올라갔습니다. 여기 통해서 예약 남겨주시면 상담 또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한 부장님 저희 이제 상담 또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 봐야 하는데 댓글로 유부남은 이렇게 드론 같은 장난감 허락받고 사야 됩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새신랑이잖아요. 어떻게 유부남은 이렇게 허락받고 사야 됩니까? 네, 허락받고 사십시오. 네, 네. 크림에 들어가면 이렇게 장난감 같은 것도 많이 또 팔고 사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좋습니다. 네. 자, 우리 기업 분석 들어가기에 앞서서 서학개미 투자 동향부터 한번 살펴주시죠.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이 연초부터 계속 좋지 않다 보니까 특히나 또 이번 주간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방송하면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들이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 거기서 볼 수 있는 함의는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고 특정 종목들 기업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한번 보시면 제가 이번 주는 1주 동안 많이 판 걸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순매도, 그러니까 뭐 순매수라고 하는데 제가 엑셀에서 이 매수에서 매도를 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판 순이거든요. 보면은 반도체 강세에 투자하는 ETF를 제일 많이 팔았고요. 엔비디아 많이 파셨고요. 엔비디아 레버리지 많이 팔았고요. 그 TSMC 많이 팔았고요. 네. 브로드컴 많이 팔았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뭔가 쏠려서 많이 던지고 있는 또는 손절하고 있는 이제 튀어나오고 있는 주식들이 지금 굉장히 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반도체에 쏠려 있습니다. 네. 이런 주식들이 지금 뭔가 변곡점을 2주간에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휴먼 인덱스가 이번에도 작동을 한다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은 뒷장편은 잠깐 나가는데 네. 많이 산 건 뭘까요? 많이 산 거? 휴먼 인덱스 차원에서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비슷하게 그러면 또 많이 샀나? 많이 뭐야? 산 거. 테슬라입니다. 아. 네. 테슬라를 많이 샀어요? 네. 많이 보시면 빠진 만큼. 네. 오. 그러니까 이 휴먼 인덱스가 많이 산 쪽으로 쏠린 것들은 항상 그 주간에 굉장히 안 좋거나 그 기간에 좋지 않고요. 많이 판 것들은 또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게 네. 단연간 그 실증적으로 보여지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에서는 아까 반대로 순매수를 많이 한 건데 테슬라 팔란티어 나오죠. 테슬라 2배. 앞서 많이 판 것과 대조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네. 그래서 사실 뭐 역시나 뭐 방송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가 시장에서는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기회임을 좀 느끼고 좀 관찰을 해볼 만하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나이키를 계속해서 이제 바닥에서 다시 볼만한 이유가 오늘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목표 주가도 이 제퍼리 증권사에서 50% 상향이 나왔고 그러게요. 그 주된 요인 중에 하나를 이 킴 카다시안의 스킴스라는 킴 카다시안이 공동 창업한 브랜드거든요. 이 스킴스와의 코어를 이야기하는데 네. 이 스킴스라는 브랜드를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나이키가 굉장히 부진한 그 시기에 다른 브랜드들은 그 패션 업계 내에서 굉장히 코어를 많이 했어요. 이 온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그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 이 루이비통 그 디자이너 그 경연에서 세미파이널까지 아마 나간 그 경력을 갖고 있는 디자이너거든요. 굉장히 그래요? 유명합니다. 오. 신당동에 그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는데 외국인들 굉장히 많아요. 네. 이 파프랑도 여러 번 코어를 했고요. 로에베랑도 뭐 아직까지 코어해서 시리즈가 나가고 있고요. 뱅앤올룹슨과도 이 러닝용 그 이어폰, 인이어 이어폰을 판매하면서 또 코어를 이어갔고 또 로저 페데러가 주요 지분을 또 갖고 있기도 하지만 로저 페데러 에디션이 나오면서 사실 신규 브랜드지만 기존의 어떤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코어를 하면서 굉장히 그 저변을 넓혔단 말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스킴스와의 콜라보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하는구나. 아, 드디어 하는구나. 드디어 좀 트렌디한 걸 코어를. 하는구나. 나이키가 시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하레스트 브랜드 순위를 보면은 이 라스트라고 하는 이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패션 그 포탈이 있어요. 네.
이 브랜드 인덱스를 항상 발표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1위를 한 게 미우미우 굉장히 핫하거든요. 미우미우. 네, 미우미우, 뭐 생로랑, 뭐 프라다 순으로 쭉 내려가는데 11위에 차지를 하고 있는 게 스킴스입니다. 네. 그리고 스킴스를 창업한 킴 카다시안이 사실 이분을 표현할 때 유명한 게 유명한 거라고 그냥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 네, 그 인스타그램 전 세계 팔로워 수를 하면 항상 10위 안에 드는 네. 분이거든요. 이 킴 카다시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글로벌 인플루언서 원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페리스 힐튼하고도 인연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 킴 카다시안이 창업하고 직접 홍보를 하고 판매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나이키가 스킴스와의 협업은 굉장히 그 반향을 많이 일으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외신 기사들을 보면은 스킴스와의 협업이 나이키를 다시 이 조던이 이끌었던 나이키의 전성기처럼 올려놓을 수 있을까? 야, 이런 그 분석 기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룰루레몬도 그렇고 한 5, 6년 사이에 굉장히 글로벌리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크게 성장한 섹터가 이 뭐랄까 언더웨어 그리고 어떤 레깅스 그다음에 스포츠웨어 시장이에요. 건강에 대한 관심도 이제 많아져서 그럴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 스킴스는 쉐이프웨어라고 하는 보정 속옷을 아하. 주 그 메인 프로덕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너웨어, 홈웨어, 그다음에 이제 남성용 이제 후드티나 운동복도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킴 카다시안이 굉장히 좀 그 노출로 좀 유명한 인플루언서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좀 다양한 체형과 피부톤을 고려한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굉장히 작은 사이즈부터 뭐 4X 라지까지 제공을 하고 컬러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캡처 화면을 방송에서 좀 보여드리긴 어려운 게 이제 과감한 사진들이 많아서 제가 캡처 안 했거든요. 그럼 직접 끝나고 바로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최근에 이제 로제 분이랑 이 로제 분이 이제 잡지에서 입었던 옷이 킴 카다시안이 그대로 입고 같은 옷 다른 느낌으로 인스타에 또 이렇게 올렸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체형과 인종, 피부색, 키 이런 피지컬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스킴스고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가장 강점이 그 글로벌 공급망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킴스와의 저는 협업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에도 굉장히 핫한 Z세대로부터 굉장히 큰 그 팬덤을 구축하고 있는 베리시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이제 저희도 굉장히 좀 스터디를 많이 한 그 곳인데 이것도 이제 언더웨어 브랜드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남성 라인까지 추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핫하게 등장하는 브랜드들이 지금 언더웨어, 이너웨어, 홈웨어, 스포츠웨어에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면은 나이키가 콜라보 상대로 굉장히 좀 잘 선택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언더웨어, 네. 보디가드, 쌍방울, 아유, 뭐 트라이 전통의. 좋잖아요. 핫하네. 근데 저게 참 진짜 소비력이 좋아질 것 같은 게 특히나 이제 Z세대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입었다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열광을 하니까 붐업이 쉽게 식진 않을 것 같아요. 기자님. 그러니까 좀 경기 침체나 소비가 좀 둔화된다 하더라도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스몰 럭셔리가 떤다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파우더라든지 작은 립스틱이라든지 좀 하지만 좀 고가의 고퀄리티 제품을 사는 수요는 여전히 살아 있는데 사실 이제 이너웨어나 언더웨어류 같은 경우도 그런 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유니클로에서도 가장 많은 마진을 남기는 것 중에 하나가 언더웨어입니다. 그래요? 양말, 속옷 이런 것들이 유니클로에서 굉장히 효자 제품이에요. 그만큼 대량 생산하기 좋고 이 어떤 소모성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리커링 소비가 일어나고 또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마진도 좋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사실 그 기업 입장에서 돈을 벌기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스킴스에서 이제 나이키와 콜라보를 하기 때문에 사실 다음 분기 실적부터 굉장히 스킴스와 관련된 어떤 기여되는 실적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21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CEO가 작년 말에 바뀌었죠. 엘리엇 힐로 바뀌었는데 그냥 온리 나이키맨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나이키와 조던의 어떤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런 스포츠맨십이 결합된 이제 나이키를 이끌어 왔는데 이번이 그 스킴스를 통해서 뭔가 지금 시대의 핫함 예전은 막 운동선수에 좀 주목을 했다면 지금은 뭔가 인플루언서 그리고 좀 Z세대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팬덤을 기반으로 나이키를
재건하겠다는 목표들이 아마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를 또 빌 에크먼이 대거 매입했다. 네. 이것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빌 에크먼이 이제 레전더리한 그 투자자고 그렇죠. 나이키를 이제 바닥에서 이제 매수했다는 게 이 13F 이 분기 끝나고 이제 공시되잖아요. 일정 기간 이후에 공시되는데 지난 13F에 나이키를 매입했다는 사실이 좀 많이 보도가 됐었어요. 그럼 이번 지난 이제 최신에 발표된 13F에서도 보면은 나이키의 비중을 또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굉장히 전설적인 투자자가 나이키를 좀 바닥에서 나이키가 주가가 5년 동안 하락했습니다. 네. 정말 아무도 안 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매수하지 않는 진짜. 그런 이제 미국의 나홀로 호황의 구간에서 계속해서 그 반대로 갔었던 네. 나홀로 후진했었던 기업을 지금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이 나이키를 우리는 진짜 한 달 전부터 한 부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진짜 수요일마다 채널 고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감 좀 가져주시고. 근데 이제 5년을 그랬으면 사실 좀 이거 또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지금 사실 채팅창에도 나이키 배당은 많이 줘요. 맞아요. 뭐 이런 사는사님께서.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콜라보 그 제품은 그래서 출시가 된 거예요? 뭐 언제 출시돼? 이런 궁금증도 좀 관심이 있으신 좀 것 같아요. 있으시네요. 네. 이제 나이키와의 콜라보 제품은 한 다음 분기 정도 좀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네. 근데 나이키가 갖고 있는 어떤 생산 능력을 본다면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소비자들이 이제 한국 매장에서 만나보게 되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사실 스킴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뭐 들어보신 적 없는 분들이 더 많으시고.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좀 패션에 민감하신 분들,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들이 좀 많이 알고 있는 브랜드인데 국내 시장에서도 사실 보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북미 시장에 먼저 출시가 되고 반응에 따라서 전 세계로 좀 확대가 될 것 같아요. 나이키와 관련된 이제 배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나이키가 사실 그동안 좀 실적이 좋지 않으면서 네. 배당을 많이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은 나이키를 좀 배당주로 좀 보긴 어렵고 나이키를 지금 보는 초점은 경영자가 바뀌고 기업에서 뭐 전에 이동규 부장이 이야기했듯이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휴먼 리소스거든요. 그걸 또 이끌어가는 수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이키의 수장이 바뀌고 새로운 시도들이 일어나는 첫 구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앞으로 좀 깨끗해진 좀 나이키를 뭐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좀 부담 없는 상태에서 좀 볼 수 있는 시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장님 우리 마지막 마무리로 지금 여러 기업 가지고 오셨는데 뭐 패션 쪽도 있고 아이웨어도 있고 먹는 하나 것도 정도. 있거든요. 하나 정도만 더 볼까요? 네. 오늘 꼭 하나 더 짚어주고 싶으셨던 네, 거. 오늘 좀 제가 의지가 넘쳐서 많이 준비했네요. 네. 그럼 나이키랑 비슷하게 많이 빠졌는데 좀 주목해볼 만한 기업으로 한번 좋아요. 보겠습니다. 네. 그 셀시어스라는 기업입니다. 셀시어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드링크 회사예요. 제가 오늘 가져오려다가 좀 시간이 없어서 사지 못했는데 미국 시장이 굉장히 에너지 드링크를 소비를 많이 하는 시장입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커피의 민족인데 미국은 에너지 드링크를 진짜 많이 먹어요. 뭐 레드불, 몬스터, 브랜드 뭐 다 말할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수험생들은 많이 먹어요. 네, 뭐 우리나라 이제 선생님. 바카스 뭐 이런 맞아. 게 유명하죠. 근데 그 시장을 뚫고 들어와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3위를 하고 있는 브랜드가 이 셀시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오래전부터 투자를 했다가 네. 한 80불에서 70불 선에 한번 마지막 투자했던 건 손절을 하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져서 그러네요. 사실 거의 뭐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났어요. 네. 근데 이번 주에 하루 만에 주가가 30% 오른 계기가 있었거든요. 만에요? 네.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알라니 누라고 하는 미국의 4위를 하고 있는 그 에너지 드링크 브랜드입니다. 여기를 합병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실적 발표하면서. 그래서 이 알라니 누라는 이 브랜드를 아마 역시나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 아마존에서 미국 아마존에서 검색을 하면 셀시어스가 이제 베스트셀러로 이 수박 맛이 진짜 맛있거든요. 수박맛. 이거 네. 참고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직구하려면 진짜 비쌉니다. 네. 특히 이 맛이 비싸요. 워러메로. 네, 알겠습니다. 이게 베스트셀러고 이 알라니 누라고 하는 이 미국의 젠지 세대, Z 세대들의 이제 여성 구매층이 굉장히 두텁거든요. 이 피트니스용으로도 먹기도 하고 다이어트용,
그다음에 뭐 파우더 제품들도 있습니다. 오. 이 알라닌 우를 이제 인수 합병 발표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좀 성장 동력을 갖게 될 터이고, 사실 이 셀시어스가 계속해서 이미지 메이킹, 브랜드 메이킹을 해왔던 게 제로 칼로리, 그다음에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어떤 천연 성분들, 그리고 셀시어스만 먹어도 한 100칼로리 정도 소모가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강조가 되었고, 이 인플루언서들이나 유튜버들 사이에서 회자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마켓 쉐어를 침투할 수 있었고, 네. 5년간 주가 상승률이 거의 한 58배 올랐어요. 그러다가 지금 굉장히 큰 하락으로 새로운 기회일까 아닐까라는 시기로 지금 타진을 해봐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셀시어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두 분기에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그 전환점이 될 거라고 보고요. 나이키랑 좀 비슷하죠. 나이키는 이제 콜라보, CEO 바뀌고 이제 콜라보를 시작했고, 셀시어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이 좀 둔화된 국면에서 새로운 기업을 인수하고, 이것도 이제 인수합병 승인이 날려면 한두 달 걸립니다. 네. 승인 나고 이게 통합적인 실적으로 들어왔을 때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느냐,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이런 것들도 가격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좀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주식이지 않을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 계획 말고의 호재도 실적도 나쁘지 않은 편인가요? 그러면은? 실적 성장성이 막 예전에 이제 전년도 분기 대비 막 최소 30%, 막 50%, 70% 이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도 GP 마진 매출 총이익은 거의 5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좀 성장세가 좀 꺾였는데 성장을 어쨌거나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수 위에 통합적인 어떤 시너지가 나느냐를 그 다음 실적 발표 한두 분기를 좀 더 체크하고 본다면 충분히 가격은 매력 있는 구간에서 또 이런 소비재 기업을 기회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기업들의 특징은 좀 많이 빠졌지만 올라갈 만한 재료는 좀 나와 있는. 그렇죠. 네. 물론 이 주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맞아요. 어쨌든 많이 빠졌다는 장점에 재료까지 있다. 이 부분은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수사관 해외 주식 오늘도 한동혁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관심 종목이 굉장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공부도 네. 열심히 하게 되고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시장 계속해서 그래도 양대 지수가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합니다. 네. 0.5% 상승, 코스피는 강보합권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방어도 잘하시고 수익도 많이 내시는 그런 그러니까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내일 10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여기까지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